우리 대구 출신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아주 기쁜 소식으로 온 국민이 모처럼 만에, 참 모처럼 만에, 그죠? 네. 맨날 좋은 소식이 없었는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 황금 종려상 수상 소식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화 전문가 김중기 필름통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좋은 소식 갖고 오셔서요. 아, 그럼요. 네. 1919년 네. 드디어 한국인이 최초로 영화를 네.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된 네. 딱 올해 100년째 되는 그렇죠. 이 해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수상의 의미는 그 우리가 영화의 날이 10월 27일인가요? 아마 첫 상영한 날이 그랬던 것 같아요. 1919년. 그래서 또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칸 영화의 황금 종려상 이게 어떤 상인지 이 수상의 의미가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영화가 처음으로 발명된 것이 1895년 12월 28일이에요. 그래요. 1895년 어디냐면 파리에 있는 그랑블루라는 네. 그 카페인데 결국 영화라는 예술 장르가 파리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리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대단하거든요. 네. 세계 유수의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카데미 영화제는 사실은 이거는 세계 영화제가 아니죠. 미국 중심의. 미국 그러니까 북미 네.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영화가 대상이니까 세계 네. 영화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력은 대단히 셉니다. 그렇죠. 그 말고 모스크바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네. 그리고 칸 영화제가 있는데 네. 칸 영화제가 그 중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약간의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 혹시 넷플릭스라는 알죠. 거 아시죠? 네. 지금 이제 월정액만 내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모든 영화를 수천 편의 영화를 네. 골라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네. 여기 작품이 바로 2년 전에 옥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서 네. 칸을 갔었어요. 네. 칸을 갔는데 칸이 그때 야단이 났습니다. 이걸 과연 영화로 쳐야 될 것인가. 틀림없이 완성품은 영화임에도 그 말하자면 영화는 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극장에 상영이 되고 그게 관객들에게 소개되는 네. 이런 어떤 유통 과정이 있는데 네.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죠. 그 전통적이지 않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칸에서는 막 발칵 뒤집어져서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 그리고 칸이 가지고 있는 영화 옛날 전통에 대한 자부심들이죠. 반대로 그 베니스 영화제는 네. 그걸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는데 칸만 유일하게 그거를 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칸이 약간은 폐쇄적이지 않느냐라는 뭐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봉준호 감독이 2년 전에 옥자로 그렇게 논란 속에 있었다가 2년 후에 드디어 서력. 만회. 자기 영화를 가지고 자부심. 2년에 완전히 평정시킨 네. 대단한 넷플릭스가 거죠. 몇백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 예. 옥자에. 예. 아무튼 근데 기생충 보셨어요? 예. 예. 개봉 전에 벌써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어땠습니까, 영화가?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역시 봉준호 감독이 그 전작들 괴미루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살인의 옥자도 추억. 있었고 살인의 추억도 있고 뭐 마더도 있었고 뭐 괴물 뭐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하면서 스타일적으로 정교하고 화려하고 내용적으로 메시지로서는 아주 완숙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역시 한국 영화 그렇게 한국의 현대 사회를 풍자하는데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 이렇게 또 영화 내용까지 왔는데 이 칸 영화제는 이창동 감독이 또 작년에 버닝으로 또 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작년에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란 영화가 황금 종려상 대상을 받아갔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작품이 바로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란 영화는 현대 사회 일본에서 해체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평면적이고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라면은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현대 살고 있는 젊은이의 좌절과 절망 을 아주 느와르풍으로 아주 절망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약간의 경쾌하고 밝고 이창동 감독은 진짜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네. 이 흐름이 물길이 있다면은 표면에 흐르는 물이 있고 이창동 감독의 작품은 이 깊숙한 데서 흘러가는 아주 무거운 그런 영화였죠. 제가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 영화가 대충 오히려 이창동 감독의 그런 스타일 영화, 프랑스 영화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역시 칸은 작품의 완성도, 네. 작품성을 보고 선정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작년에 네. 결국 그 어느 가족이라는 일본 영화에 갖는 것이 그 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역할 중에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투영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칸이 비중 있게 다뤄줬지 않을까. 왜냐하니까 현대 사회에 해체된 가족, 핵가족화되는 이 부분은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네. 거기다 올해 지금 드디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 사회의 계층과 계급 그리고 빈부 격차에 의해서 도저히 서로 이렇게 융합될 수 없는 한 사회를 살면서 빈부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계층과 계급에 대한 갈등을 아주 풍자적으로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칸이 아주 무겁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관객들에게 네. 쉽게 접근하면서도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적한 그런 영화를 좀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계층 간의 갈등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9명이었나요? 예. 9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기생충을 황금 종려상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심사위원장이 그 멕시코 감독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인데 알레한드로 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라는 감독인데 예전에 그 21g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바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네. 그 버드맨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작년에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멕시코 감독이 이분이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칸이 올해가 72회거든요. 네. 72년 동안 있으면서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한 게 10여 차례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얼마나 그 심사위원들에게 그 뭡니까 아주 확 다가오는 영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뜬금없이 골프 얘기인데요. 우리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박세리 키즈들이 자라서 지금 골프 전 세계를 여자 골프 특히 네.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봉준호 감독의 영향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영화 감독을 꿈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 영화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그렇고 한편으로 그 봉준호 감독이 대구 출생이니까 1969년 대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한 제가 그 살인의 추억 그 영화가 개봉되고 대구에서 한번 같이 대담을 한 적이 있으면서 그때 대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기억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왜 아버지도 그렇고 네. 그 봉준호 감독만 대구에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일가 친척들이 대구에 있다 이러면 대구에 자주 오거나 이랬을 텐데 대구하고 인연은 결국 뭐 출생에 대한 그건데 집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지식 그리고 문화 예술에 대한 네. 그 조예가 아주 깊은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외가 쪽이 아마 소설가. 예예 후보 선생이 외할아버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봉준호 감독이 제가 연세대 나왔잖아요. 연세대 그 학보사에 그 만화를 투고를 한 걸 제가 봤어요. 만화를 봤는데 만화가 이게 그 아마추어의 습작이 아닌 거예요. 학생이. 아주 완성도 높은 만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만화가 뭐냐 하니까 프레임 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영화도 사실은 1초에 24프레임의 안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찍으면은 콘티라고 그렇죠.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장면은 카메라가 이런 시선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콘티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걸 감독이 직접 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국 여차를 찍을 때 보통 영화를 이렇게 한번 찍으면은 배우가 그 연기를 두세 번을 현장에서 합니다. 왜냐하니까 카메라가 이쪽에서 한번 찍고 뒤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이런 두세 번 하는데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벌써 봉준호 감독 머릿속에 모든 것이 편집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설국열차의 그 미국 그 배우들이 아니 이런 너무 놀라는 거예요. 벌써 그 작품의 모든 것이 머릿속에 지금 다 그려져 있는 거죠. 아주 그래서 그 헐리우드 그 배우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롱테일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디테일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번 기생충이라는 작품에도 보면은 송강호는 사실은 반지하. 반지하라는 이 생활의 이 모습들이 그 세계적으로 그렇게 뭐 한국이나 동양 특히 한국에만 있는 그런 주거 형태들이 왜냐하니까 서울이라는 보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는 아주 잘난 종족들 종족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어쨌든 반지하에 살고 있는 종족들 그리고 또 지하에 살고 있는 이 종족들 가난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종족으로 나누어져서 이 종족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기생충이라는 게 원래 다른 생물에 기생을 하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유기체 생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부자에게 붙어서 그 사람들을 빨아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이걸 이제 풍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계층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의 불균형 그리고 이제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융합할 수 없다는 거죠. 지상 종족은 지상 종족 그리고 반지하 종족 뭐 지하 종족은 그냥 계속 그 삶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봉준호 감독이 본 한국 사회. 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도 보면은 그 절망 속에서도 약간의 희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마지막에도 그 살인의 추억 보면은 그 뭡니까 뭡니까 수로에서 마치 범인을 본 것처럼 그게 벌써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유머하고 이렇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아주 슬픈 페이소스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일단 재밌다. 그런데 슬프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봉 감독 영화 중에 부자가 나온 첫 영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그 어떻게 보면은 보통 영화들 찍으면은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왜냐하면 관객에게 영합하기 위한 많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해서는 부자를 적대시하고 오히려 그들의 허위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고발하는 게 오히려 관객들에게 나온다. 이번 작품에는 부자에게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부자라고 그냥 막 어떻게 비난할 그런 대상의 범위를 벌써 넘어섰다. 그리고 부자도 보통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쁘면 다 착한 거죠. 한때 이렇게 왜 농담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그 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에 이쁘면 다 용서되고, 이쁘면 다 용서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돈 많으면 착하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착하다. 아, 네. 그런 그러니까 돈 가진 자들의 뭐 위선과 허위의식이 약간은 네. 보입니다만은 그것이 네. 비난의 대상으로 네.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이 가진 어떤 영악스러움 여기서도 그 집에 침투하기 위해서 아주 별별 범죄에 가까운 일을 저지르는데 그들의 후안무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유머로서 이렇게 그냥 보통의 현상이다. 비난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당연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더 이상 반지하에 있던 사람이 지상으로 올라간다거나 네.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예. 반지하로 승급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상정하는 그 자체가 정사다리가 굉장히 없어졌다는 얘기죠. 예, 아주 슬프고 냉혹하게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기도 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요즘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블랙 코미디로 하면서 여실히 그대로 영화에 다 나타난 거죠. 맞습니다. 현실을. 그리고 특히 하나의 또 시선은 반지하와 또 지하가 있습니다. 네. 이 둘의 그 격차도 또. 피가 터지는 네. 육탄전이 벌어지는데 네, 네, 네. 아 그것이 또 슬픈 거예요. 가난한 자들끼리 더 이상 희망 없고 가망 없는 그들이 네.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봉준호 감독이 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시선인데 네. 제가 봤더니 예전에 봤던 영화들보다 훨씬 더 네. 근데 리얼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형 유머들은 많아요. 많은데 웃으면서 그것만 또 보면은 슬픈 뭐 거야. 웃으는데 웃고 재밌고 네. 유쾌하고 즐거운데 네. 이런 무거운 어떤 시선들이 느껴지니까 약간의 절망, 네. 슬픔 이런 것이 네.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봉 감독이 늘 이제 작품성과 흥행성을 같이 겸비했던 강목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생충 영화는 어떻습니까? 흥행할 것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개봉 첫날에도 저는 개봉 전에서 봤습니다만 개봉 첫날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대부분이 재밌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만큼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그 전에 왜 살인의 추억은 스릴러적인 영화잖아요. 네. 그리고 설국열차는 액션. 그 다음에 그 괴물은 또 가족, 네. 드라마. 네. 여러 가지 장르들을 실험을 다 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라는 영화들도 우리 일반 소시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그걸 스릴러적으로 잘 그렸거든요. 네. 미스테리적으로. 네. 근데 이런 장르적 실험들이 이번 그 기생충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웃다가 낄낄대면서 영화를 보다가 어느 순간 막 가슴을 졸이게 네. 이렇게 긴장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은 또 그 어떤 가족에 대한 슬픔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또 사람을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장르적인 부분들이 요소에 잘 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야 봉준호 감독 대단하다. 네. 대단히 성숙됐다 이번에는. 네, 네. 그렇게 작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다. 네. 그래서 뭐 흥행은 아마 아주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저는 뭐 그 감독은 영화로 평가를 받지만 사실 봉준호 감독이 뭐 스태프들에게 52시간제를 한다든지 배우들을 매우 존중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인격적인 것들이 다 영화에 녹아내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또 존경하고 또 앞으로 기대할 만한 그런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쯤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 가지고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